오늘부터 이제 대금 결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 결제 방식의 변화가 있는데, 사실 지금 오늘날의 그 무역 실무라고 하는 교과서적 내용들이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좀 바뀌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바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뭐 무역영어 검증시험이나 국제무역사 과목에서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지금 실제로 사용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방식들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사용되지 않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안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완전한 전자상거래, 완전한 페이퍼리스 트레이드로 넘어가는 가독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내용들 중에 실제로 이게 이제 종이 문서로 진행되는 많은 프로세스들이 오늘날에는 뭐 사용되지 않거나 아니면 전자문서로 대체되거나 뭐 그냥 전자적인 방식으로 혹은 인터넷 웹 방식이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방식으로 바뀌어서 실무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뒤에서 우리가 선화증권 같은 거 공부를 하겠지만 선화증권의 원본성이 강조되고 중요시되어 있지만 선화증권을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특별히 운송 물품을 뭐 운송 도중에 주인을 바꾼다든지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그냥 뭐 서렌더 BL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전자화된 방식으로 뭐 신용 선화증권을 처리하거나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독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전자화된 방식으로 전자화된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는 무역들이 여러분들의 교과서에 반영되는 날이 제가 봤을 때 뭐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대 정도에서는 이제 아예 종이 문서로 하는 모든 무역과 관련된 방식들이 다 사라질 거라고 보는데, 지금 제가 2번 슬라이드에 가져놓은 것도 사실 1997년에 우리가 무역 대금 결제를 하던 방식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신용장 방식이라고 합니다. 신용장 방식이 강의를 제가 안 할 수야 없는 부분이라서 오늘날에 또 쓰긴 쓰니까, 하지만 무역 대금을 결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었던 신용장이 지금 점점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고, 뭐 2014년 불과 10년 전 자료이긴 한데 지금 여기 또 변동이 중간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어가지고 그 데이터가 좀 구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신용장을 이용하는 대금 결제 방식의 경우에는 많이 그 사용의 빈도가 줄어들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많은 방식이 송금 방식, 소위 말해서 계좌 이체를 통해서 대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계좌 이체로 주는 방식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와 위험들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들이 논의되냐면 암호화폐, 소위 말하는 코인 있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뭐 전달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이슈들이나 그런 논의들이 사용이 되고, 뭐 전자화폐,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슨 페이 같은 거, 뭐 그런 것들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냐면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다 준 변화 중에 하나가, 물론 전통적인 수출입 기업들이 전통적인 방식의 대량 구매와 대량 판매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중요한 포션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게 이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오늘날 국제운송이나 국제무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중에서 어떤 부분이 많이 늘어갔냐면 소량 하주들 있죠.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나는 컨테이너 하나 채울 일도 아니고, 컨테이너는 무슨,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는 박스 하나도 안 채우는 정도의 하주들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개별 하주로서 봤을 때.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냥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다든지 무슨 페이로 결제를 한다든지 토스니 페이팔이니 뭐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방식의 대금 결제 방식들이 늘어나고 있고, 조금 그거보다 규모가 커지는 단계 있죠. 상업적 거래이긴 해. 여러분들처럼 개인 자격으로서 뭘 구매하진 않아.
개인 소비자는 아니야. 근데 상업적인 대량 구매도 아니야. 그 경계가 있거든. 그 경계를 대략 어느 정도로 보냐면 뭐 매출액 기준으로 2,000불 뭐 이렇게 봐요. 한 건당 2,000불 이렇게 넘어가면 간이 수출입 신고로 안 돼. 정식으로 수출입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미국에 수출을 5,000불, 6,000불 하는데 이게 10,000불도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카드로 결제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금 결제, 무역 결제라고 하는 것이 예전처럼 통신 수단이 원활하지 않고 인터넷이 발달되기 이전하고 오늘날의 시대하고는 좀 많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장이 안 쓰이냐? 안 쓰이는 게 아니라서 문제야. 안 쓰이는 게 아니니까 전혀 우리가 무슨 박물관에 있는 것처럼, 박물관에 있는 화석이나 유물처럼 아예 안 쓰는 거면 교과서에서 빼버리면 되는데, 그렇다고 교과서에서 뺄 수도 없어. 쓰는 사람이 존재하니까. 딱 그런 단계라고 보여져요. 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추심을 통해서 대금 결제하는 방식도 97년도에 24.9%에 해당이 됐는데 지금 2014년에 2% 줄었고, 사실 오늘날에는 나 추심 쓰는 사람 보들 못했어. 거의 안 쓴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변화합니까? 제가 앞서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소량 하주들, 개인과 관련된 전자상거래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고요.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뀌고, 그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을 그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진국이라고 보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구조와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한국의 기업들도 뭐 어떤 식의 거래를 많이 하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앞서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진짜 신용조회 해가지고 해외 바이어나 셀러를 찾아가지고 거래를 하는 그런 경우보다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외국에다가 지사를 설립을 하고 사무소를 설립을 하고 기업을, 법인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대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수출 많이 하잖아요. 뭐 삼성이든 현대든 뭐 기아 자동차, 뭐 SK 하이닉스,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그러면 해외 수출을 하거나 할 때 그냥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한테 그냥 뭐 오퍼를 하고 업세텀스를 해서 거래를 하느냐? 안 그렇죠. 해외 지사를 설립을 하고 해외 지사를 통해서 품질 관리도 하고 CS도 하고 AS도 하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금 결제와 관련해서도 어떤 경우가 많이 있겠어요. 신용장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본지사 간에 거래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 수원이, 본사가 수원이죠. 어쨌든 삼성전자 한국 법인하고 삼성전자 미국 법인하고 거래를 해요. 근데 같은 삼성전자 안에서 한국 법인과 미국 법인이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굳이 신용장을 쓸 이유도 없을 뿐더러 추심을 할 이유도 없고, 계좌이체도 사실 필요 없어요. 같은 계열사니까 뭐 하면 돼요? 상계만 하면 되죠. 상계가 뭐예요? 내가 줄 돈, 내가 받을 돈 해서 썸 해가지고 한쪽이 그것만 해주면 되잖아. 장부상으로만 맞춰놓으면 되잖아. 문제없들, 뭐 회계 감사나 그런 거에 지적받지 않을 정도로만 딱 맞춰놓으면 어차피 실제 대금의 이동은 극히 소량 소액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오늘날의 글로벌한 어떤 국제적인 비즈니스, 무역 대금 결제도 많이 변화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요. 그런 부분의 변화들은 아직 우리가 교과서에 충분히 담기는 좀 어렵고, 여러분들이 현장 실습이나 현장 교육과 관련된 교과목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학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 수업은 상무론이고, 여러분들 2학년 수업이고, 무역 실무에 대한 기본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점점 사용 빈도가 줄어드는 제도라 할지라도 그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그렇다 보니 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본질적인 부분을 꿰뚫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신용장이든 추심이든 이런 어떤 일종의 은행을 이용한 제도, 은행을 이용한 대금 결제 방식의 핵심이고 근간이 무엇이냐를 놓고 봤을 때 저는 한어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한어음 때문에 신용장도 있는 것이고 추심도 있다라고 봐요. 결국에는 신용장도 추심도 결국엔 한어음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한어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영어 표현으로는 드래프트라고 합니다. 드래프트라고 하고 bill of exchange라고 하는데, 여기서 환어음 할 때 환이 교환하다 할 때의 한자예요. 그래서 exchange, 교환을 한다는 거죠. 교환을 하는 수표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표도 잘 찾아보기 어렵죠. 여러분들 수표 본 적 있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는 수표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신사임당 할머니가 없었어요. 고액건, 최고의 건이 세종대왕이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누구한테 100만 원을 준다라고 하면 세종대왕 100장을 찾아야 됐잖아. 그 불편하잖아. 많고. 근데 오늘날에 뭐 신사임당 20장이면 끝나죠. 100만 원도. 예, 그런데 그래서 신사임당 할머니 집회 사용 빈도만큼이나 실제 상거래나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썼던 게 10만 원짜리 자기압 수표를 엄청 많이 썼어요. 여러분도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아실 겁니다. 더우면 에어컨 좀 켜. 자기압 수표도 잘 안 써요, 요즘에. 그래서 이 빌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수표 맞습니다. 수표인데, 그러면 국제무역에서 수표를 사용을 하는데, 사전적 정의가 이 말이 있어요. 어음 발행인이 지급인 제3자로 하여금 증권상의 여기 이 말하는 증권은 여러분들 무슨 뭐 키움증권에서 말하는 주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어음을 말해요. 한어음상에 기재된 일정한 금액을 증권에 기재된 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 또는 그 소지인에게 지급일에 일정 장소에서 지급할 것을 무조건적으로 unconditionally 위탁하는, 위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영어 표현이 오더죠. 지시죠. 지시하고 있는 요식이라는 말은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포멀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불로식 계약 얘기하면서 포멀과 언포멀 얘기를 했죠. 포멀한 거예요. 포멀한 증권입니다. 유가증권이고 유통증권. 유통증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교환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왜 뒤에 나오는 요식 유가증권, 유통증권이란 말은 그냥 이 증권의 성격을 나타내 주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핵심은 뭐냐면 어음 발행인이 지급인이 있어요. 어음 발행인이 드로이한테 뭐 한다는 거예요? 오더를 한다는 거예요. 지시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지시를 하는데? 어떤 금액을 적혀 있는 누군가에게 수취인, 지시인, 소지인 뭐 이런 사람들이 핵심은 수취인이라고 봅시다. 내가 드로우라고 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오더하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어느 몇 날 몇 시 얼마를 누구한테 주세요라고 내가 누군가에게 오더하는 서류가 한어음이라는 거죠. 한어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한어음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를 4번 슬라이드에 볼게요. 이게 이제 신용장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누군가에게 지시를 한다. 누구한테 돈 주라고. 이게 신용장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수출자야. 수출자야. 내가 돈을 누구한테 주라고 오더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종의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채무자는 아니야. 쉽게 말하면. 돈을 내야 되는 사람은 보통 무역거래에서 수입하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래서 수출하는 내가 몇 날 몇 시에 얼마를 오더합니다. 누구한테?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사람. 소위 말하는 채무자. 무역거래에서 채무자는 다시 말하지만 강조하지만 수입하는 사람이 채무자예요. 대금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 대금 지급을 해야 되는 수입하는 사람한테 몇 날 몇 시에 돈 주라고 누구에게 그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신용장이 될 수도 있고 주심이 될 수도 있고 송금이 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핵심은 그거야. 그렇죠? 자, 무역거래, 이거 앞에 뭐 여기 적혀 있는 숫자들 다, 글자를 제 생각을 하지 말고, 수출자, 수입자가 있어요. 수출자가 있고 수입자가 있어. 그죠? 근데 내가 물건을 보내. 나는 이 사람한테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권리가 있어. 내가 물건을 보내줬으니까. 이 돈을 은행에게 주라고 지시를 해요. 은행에게 주라고 지시를 해요.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뭐 은행이 추심의 경우 혹은 송금의 경우, 아예 송금의 경우에는 여기가 그냥 전달자 역할만 하는 것이고, 그 돈을 매도인한테 주라고 할 수도 있고 은행에게 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핵심은, 무역거래의 핵심은 내가 물건을 보내고 돈을 받는데, 돈을 받을 때 결국에는 한어음이라는 서류를 이용을 해서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돈을 회수한다는 거예요.
그 돈을 회수를 하는데 지금 추심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보면 수취인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수취인이 매도인으로 돼 있어요. 근데 LC, 신용장의 경우에 수취인이 매입은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냐라고 하면 이게 결국에는 신용장과 추심이 오는 차이, 근본적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자, 수출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매도인이면서 대금 결제와 관련해서는 채권자죠. 그리고 좀 쉬운 말로 돈 받을 사람이에요. 이쪽에 수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역거래의 매수인이죠. 그리고 대금 결제와 관련해서는 채무자입니다. 그리고 돈 줄 사람이죠. 그래서 이 돈 받을 사람이 돈 줄 사람한테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음을 발행해요. 드래프트를 발행합니다.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떤 어음? Bill of Exchange. 우리가 말한 한 어음을. 이것은 돈을 요구하는 서류인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보냅니다. 돈 내놓으라고. 일종의 청구서라고 봐요. 그러니까 청구서 역할을 또 해요. 이 한어음이.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보내면 예를 들어서 한어음 해가지고 몇 날 몇 시에 돈 얼마 무역대금 결제를 하기 위해서 돈 주세요. 이렇게 보내면 수입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대금 결제 안 하면 안 해도 되지 않아? 돈 달라는 서류가 왔는데 돈 안 주면 어떡해? 이미 물품은 운송인을 통해서 해상 운송인을 통해서 어쨌든 항공 운송인을 통해서든 운송인을 통해서 수입자한테 물건이 갔을 수도 있잖아. 물건을 받은 수입자 입장에서 돈 안 줘도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하냐? 우리가 중간고사 끝나고 배우게 될 해상운송 파트, 국제운송 파트에 가서 선화증권을 공부하게 될 건데, 자, 수출자가 해상운송인에게 물품을 선적을 하면 이 선적 서류가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적 서류의 핵심은 선화증권이에요. 선화증권이 다른 운송서류, 예를 들어서 에어웨이 빌이라든지 시웨이 빌이라든지 뭐 그런 운송서류하고 다른 특징이 있어요. 똑같은 운송서류, 국제운송을 위한 운송서류로서 발행되는 서류이지만 이 선화증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얘가 권리증권이라는 데 있어요. 권리증권은 쉽게 말하면 물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서류고,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선화증권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목적항에서 이 해상운송인한테 선화증권의 제시를 통해서 물품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선화증권이 없다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수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수입자야. 내가 목적항에 물건이 오고 있다는 걸 알아. 그 목적항에 물건이 도착해서 그 운송인으로부터 내가 물건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 물건을 받아내려면 반드시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 선화증권이 필요하다. 왜? 선화증권은 물품의 권리를 나타내는 서류이고 운송인에게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선화증권이 없으면 물품의 인도를 청구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운송인한테. 그러면 이 선화증권이 일종의 뭐가 되는 거죠? 운송인의 어떤 운송인을 이용을 해서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입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끔 만드는 뭐가 될 수 있죠? 하나의 안전장치, 하나의 유인책, 하나의 볼모가 되는 거예요. 볼모로 되는 거예요.
얘만 그냥 돈 주세요라는 서류를 그냥 보내면 돈 안 주면 어떡해? 근데 돈 안 줄 수 없게 만들어요. 뭐를 이용을 해서? 이 두 개를 붙입니다. 한어음과 선화증권을 붙여요. 이 한어음을 결제를 해줘야만 이 어음인데 여러분들 어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어음은 주로 뭐 있어? 그 무슨 막장 드라마 같은 데서 어음 부도났다 할 때 그 어음이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막장 드라마의 어음은 보통 어떤 거냐면 돈 줄 사람이 돈 받을 사람한테 주는 어음입니다. 그걸 약속 어음이라고 해요. 몇 날 며칠 날 내가 너에게 지금 당장 현찰이 없지만 몇 날 며칠 이후에 내 계좌에서 돈을 너가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줄게 라고 하는 게 약속 어음이에요. 근데 얘는 약속 어음이 아니고 한어음이에요. 그래서 돈 줄 사람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돈 받을 사람이 돈 줄 사람한테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체인지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익스체인지 돼 있는 건 뭐가 익스체인지 돼 있는데 보통 약속어음 수표라고 하는 거는 돈 주는 사람이 현찰이 없어서 대신 신용으로서 결제나 구매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약속어음인데 비ll 오브 익스체인지는 이게 바뀌어 있어. 그래서 돈 받을 사람이 돈 줄 사람한테 돈 달라라고 요구를 해. 근데 안 해줄 수 있잖아, 결제를. 그래서 결제를 안 해줄 수 있으니까 볼모를 하나 보내는 거죠. 이 사람 수입자 입장에서는 얘는 필요 없어. 하지만 얘가 너무 필요해. 그래서 얘를 갖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얘를 결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어음을 이용해서 선화증권을 볼모로서 이용을 해서 수출자가 수입자로 하여금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뭐라 그러냐면 책마다 좀 다른데 이거를 지칭한 이런 제도, 이런 시스템을 지칭하는 표현이 책마다 좀 다른데 대체적으로 하한어음 치결 제도 아니면 하한어음 결제 방식으로 칭해요. 이게 핵심 뭐냐면 이 한어음과 선화증권을 이용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제가 앞에서 무역대금 조건, 기본 조건을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무역거래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듯이 돈하고 물건을 거의 at the same time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근데 그 매도인의 위험과 매수인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 상충시켜서 뭔가 당사자들 동시에 동시 부담과 동시 이행을 하도록 조건을 만들었다. 그게 이거예요, 이거. 매도인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뭘 해요? 먼저 물건을 실죠. 선적을 해서 보내죠. 이미 내 손에서 물건이 떠났죠. 그래서 돈을 못 받을 위험에 처하죠. 근데 믿는 구석이 있어. 선화증권을 제가 못 가져가면 절대 물건을 못 가져간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수입자는 내가 한어음이 와서 선화증권에 대해서 결제를 해주죠. 근데 잘못된 물건이 올 것 같은 두려움이 있죠. 하지만 안전장치가 뭐야? 운송인이 선화증권을 발행했대잖아. 운송인이 선화증권 발행할 때 물건을 받겠죠. 상태가 어떤지. 제대로 선적이 됐는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리스크와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위험을 해치하는 거예요. 이게 무역대금의 핵심이에요.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 이게 룰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한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할 때 한어음과 권리증권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여기서 수출국에서 만들어지고 서류가 작성이 됐어요. 이게 얘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갈 때 은행을 이용을 할 거 아니야. 은행이 루트가 될 거 아니야. 은행이 경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은행이 단순하게 이쪽에도 은행이 있겠죠? 여기도 은행이 있죠? 수입국에도. 이 은행들이 단순하게 이 한어음과 선화증권의 유통 경로만 되면 유통 경로로서 역할을 해주는 게 뭐예요? 추심입니다. 은행이 그냥 전달만 해줘요. 뭐를? 서류를. 자, 그리고 아예 더 나아가서 내가 은행을 통해서 서류를 보내지 말고 페덱스로 서류 보내고 돈은 그냥 계좌 이체로 받으면 그것도 가능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송금 방식이에요. 서류는 그냥 페덱스로 보내줄게. 은행 안 통하고 돈은 그냥 계좌에 꽂아줘. 그렇게 해도 돼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만 되면. 근데 너무 불안하잖아.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 서류를 취급해. 그래서 여기서 이쪽에서 수입자가 요 은행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결제가 완료된 걸 치고
BL과 B, 하나원과 선화증권을 넘겨주는 이런 방식으로 유통 경로로서만 역할을 해주는 게 추심입니다. 그러면 신용장은 뭐냐? 자, 이렇게 됐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약속음이 있는 게 지금 당장 내가 현찰이 없기 때문에 60일, 120일, 90일 뒤에 대금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무역거래도 사실 수입자 입장에 돼봅시다. 여러분들 수입하는 사람이 돼봐요. 물건을 수입해 와서 내가 국내에서 내국에서 팔거나 아니면 내가 생산하는 물건의 원재료로 쓰거나 그런 거예요. 당장 내가 돈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무역 거래를 하는 수입자들은 가지고 와서 팔아서 판매되는 수익을 창출하고 그걸 통해서 대금 결제를 갚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신용이 공유돼야 돼요. 신용. 나한테 지금 당장 수출자한테 대금 결제할 수 있는 돈은 없지만 이게 안전하게 나한테 수입이 돼서 국내에서 수입국 내에서 판매가 돼서 대금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뭔가 나에게 어떤 말미, 나에게 어떤 신용이 제공되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때 은행이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 내가 너 열심히 일하는 거 알겠으니까 너의 어떤 성실성과 너의 신용도를 믿고 내가 대금 결제를 먼저 해줄게. 은행이 나서는 거예요. 은행이 대신 당사자로서 나서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자가 발행한 저 하나음에 대해서 결제를 은행이 먼저 해줘요. 그냥 해주는 건 아니고 당연히 수입자가 요청을 했겠죠. 그래서 은행이 먼저 결제를 해주면 서류가 어디로 가겠어요? 결제를 은행이 했기 때문에 서류가 은행으로 가죠. 그러니까 대금 결제의 책임을 지고 대금 결제의 당사자가 은행이 되는 경우 그게 뭐다? 신용장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이 은행은 그냥 금융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 물품, 저 선화증권이 결론적으로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돼요? 이 둘 사이에 수입자와 은행 사이에 나중에 90일 뒤든 120일 뒤든 약정을 해서 나중에 신용으로 수입자가 은행에게 대금 결제를 하면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바이어스 유산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입자한테 말미를 주는 거죠. 기간을 주는 거죠. 대금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핵심은 그거예요. 반대로 얘가 이렇게 시간을 벌어줄 수도 있고 이쪽 은행이 시간을 벌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출자가 시간을 아예 대금 결제를 선화증권 뭐 발행일로부터 며칠 뒤 뭐 이런 식으로 신용 공여를 수입자에게 다시 말하면 돈 지급할 사람에게 시간과 어떤 기회를 얘가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이쪽에서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이쪽에서 제공해 줄 수도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신용장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이게 무슨 셀러스 유산쓰니 바이어스 유산쓰니 그런 강론들이 나오는 건다. 그런 그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되게 절차가 복잡하겠죠. 왜냐하면 무역 대금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얘가 내야 되는데 지금 은행이 자신이 본인이 돼서 자신이 당사자가 돼서 얘를 위해서 대금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은행이 무슨 땅 파서 장사하는 호구도 아니고 뭔가 굉장히 프로토콜하고 뭔가 룰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룰을 집대성해 놓은 게 여러분들이 무역 대금 결제 수업에서 공부하게 될 UCP 600이에요. 그때 서류는 어때야 되고 뭐 프로세스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물품의 제시 서류의 제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선화증권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고 보험증권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뭐 신용장과 관련된 양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대금의 양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뭐 그런 것들 있죠. 그 신용장 은행이 이렇게 대금 결제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룰을 다 모아놓은 게 UCP 600이에요. 그래서 까다로워요. UCP 600. UCP 600을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뭐 한 학기까지는 아니지만. 자, 그러면 결국에는 핵심은 뭐야? 수출하는 사람은 돈 받을 사람이야. 돈 받을 사람이 돈 줄 사람한테 돈 떼이지 않고 돈을 받고 싶어. 근데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얘를 내가 돈 떼이지 않고 물건을 보내주고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뭔가 안전장치가 필요해. 그 안전장치로서 사용되는 게 뭐다? 얘랑 얘라는 거지. 하나원과 권리증권. 하나원과 권리증권. 자,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 봅시다. 이게 한어음 치결 제도라는 건 이해를 했어. 오케이. 자, 여기서 어음 발행인이라 했어요, 제가. 한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드래프트를 발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강의 자료에. 드로워라고 돼 있죠.
요 표현이 나올 거야. 있죠. 예. 자, 수입자, 돈 줄 사람이자 어음 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돈 줄 사람입니다. 너무 돈 줄 사람이라고 적으니까 약간 칩해 보이니까 뭐라고 할까? 돈 지급할 사람이라고 씁시다. 수출자가 결국에는 뭐죠? 돈 받을 사람이잖아. 그죠? 돈 받을 사람. 자, 어음 발행에 대해서 여기 강의 자료에 영어 표현으로 들어오라고 돼 있어요. 어음 발행 받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돼 있죠? 드로위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치인이라는 표현 등장해요. 거기 강의 자료에 수치인이라는 표현 있죠. 그 수치인을 지칭하는 영어 표현이 뭐라고 돼 있어? pay이라고 돼 있죠.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요 뭐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표현이 영어 단어가 없어. 있긴 있는데 잘 안 써. 그렇잖아. ER, EE, ERE잖아. 그렇죠. 내 지금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음 발행이 여기 어음 수치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거예요. 좀 유식한 말로. 근데 그리고 여기 대금 수치인이 있어요. 줄여서 그냥 수치인이라고 쓰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급인이죠. 일종의 지급인. 뭐의 지급인이요? 대금의 지급인이죠. 대금 지급에 이 대금이 생략됐죠. 지급이. 그런 의미잖아. 지금 수출자, 수입자 관계가 뭐를 이용해서 한어음과 그냥 한어음만 보내면 그냥 대금 결제 안 해줄 거니까 뭐를 인질 삼아서 선화증권을 인질 삼아서 보내잖아. 돈 받아 오려고. 근데 여기 지금 돌아가 봅시다. 앞에 슬라이드. 자, 여기 단어가 이 말만 등장해요. 어음 발행인 할 때 들어오, 그 다음에 들어오이, 그 다음에 수치인 할 때 페이. 제가 앞에 여기 적어 놓은 거에 무슨 단어만 안 쓰고 있어요? 요거 안 쓰죠? 한글로 적어 놓은 것 중에 안 쓰는 건 뭐 있어요? 한글로 적어 놓은 것 중에. 이 말 없죠? 어음 수치인이란 말 없었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죠. 송금 방식이나 추심 방식이라고 쳤을 때. 신용장 방식 말고. 신용장 방식 말고. 같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교과서에서 얘를 생략해버립니다. 이 말도 생략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들어오이라고 쓰고 이거 번역을 이걸 했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들어오이라 썼잖아. 그건 교과서에 이게 사전적 정의로는 들어오어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 들어오어가 어음 발행인이라며. 그러면 들어오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음 받는 사람이 돼야 정상 아니야?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무역 실무와 관련된 교과서에서 이 들어오이를 지급인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야. 지급인이라고 적어놨어. 그 지급인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이 페이어란 말이 생략돼 버린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이 관계예요, 이 관계.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추심부터 봅시다. 수출자가 매도인이 어음 발행인 맞죠? 매수인이 어음 받는 사람이죠. 들어위죠. 영어 표현으로 들어위죠. 그리고 돈 줄 사람이죠. 그래서 한국어로 지급인 맞죠? 그래서 영어 표현 페이어 날려버리고 한국어 표현 어음 수치인을 날려버리고 한국어로 그냥 지급인 드로이만 쓰는 거예요. 근데 추심 방식은 은행이 무슨 역할만 한다 했어요?
전달자 역할만 한다고 했죠. 은행이 당사자가 아니에요. 은행은 대리인일 뿐이에요. 법적인 주체가 아니야. 그러면 이 추신관계에서 돈 받을 사람은 누구야? 대금 수취인이죠. 대금 수취인. 여기서 수취인이라고 적어놨다고 해서 어음 수취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꾸 뒤로 가는 것 같은데? 이런. 내가 페이지 넘기는 것까지는 안 익숙해요. 이 전자칠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대금 수취인인데도 불구하고 어음 수취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대금 수취인이라는 뜻이야. 돈 받을 사람. 그래서 매도인이 이 사람들은 단순 전달자이기 때문에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이자 돈 받을 사람. 매수인은 어음을 수취하는 사람이자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 근데 신용장은 좀 달라요.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매도인인 건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오야.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매수인이 아직 당장 현찰이 없어. 주머니에 현찰이 없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신용도를 바탕으로 은행이 나서준다 했잖아. 은행이 무슨 역할을 해준다고 해서 내가 먼저 대신 결제해 줄게. 해준다 했잖아. 그러면 돈을 지급하는 사람. 돈을 지급하는 사람. 그리고 어음을 수취하는 사람이 매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은행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해준 은행이. 매수인의 신용을 믿고 내가 대신 대금 결제해주겠다고 나선 그 은행이 신용장 발행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신용장이라는 거는 뒤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은행이 수입자의 신용을 믿고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대금 결제를 미리 해주겠다라고 약정하는 거예요. 신용장이라고. 신용장을 발행을 했기 때문에 신용장 발행은행이 이 사람이 당사자가 되고 이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체가 돼서 내가 어음 오면 내가 결제해 줄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음을 수취하는 사람이자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매입은행이 수취인인 건 뭐 어떤 경우입니까? 자, 신용장을 쓸 때 신용장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매입 신용장 방식이에요. 매입 신용장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대금 결제를 지금 당장 안 해주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60일 뒤, 120일 뒤, 90일 뒤에 이 은행이나 이 매수인이 대금 결제를 해주겠다는 거잖아. 근데 수출자 입장이 돼봅시다. 이번에는 수입자 입장이 아니고 내가 수출자라고 생각해봐. 당장 빨리 가장 빠르게 돈을 받는 게 필요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한 어음 자체가 120일 뒤에 결제가 오는 그런 한 어음이라고 치자고. 120일 뒤에 내가 1억을 받을 수 있어. 120일 뒤에. 120일이면 해가 바뀌죠. 연말이죠. 연말에 내가 1억을 받을 수 있어. 근데 10월 초인 나 지금 이 순간 돈이 필요해. 연말까지 기다릴래? 아니야, 나 급해. 지금 당장 돈 땡겨줘. 그걸 뭐라고 해요? 어음 할인을 하는 거야. 내가 3개월 뒤에 돈 받을 권리가 있어. 1억을. 근데 지금 당장 현찰이 필요하니까 은행을 가서 이거를 주면서 내가 3개월 뒤에 돈 받을 권리를 팔아요. 누구한테? 은행한테. 여기서는 매입은행한테. 그러면 은행은 나한테 얼마를 줄까? 얼마를 줘야 되겠어? 1억보다 많이? 1억보다 적게? 1억? 무조건 1억보다 적게 줍니다. 왜? 3개월 먼저 땡겨오잖아. 지금 시장 이자율이 있잖아. 시장 이자율로 봤을 때 3개월. 시간은 금이잖아. 시간은 금이란 말이 그냥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붙잖아. 우리가 여러분들 그게 제가 3개월 그러니까 이해가 안 올 수 있는데 회계 원리를 공부했어도 여러분 재무회계까지 공부해야 했나? 요즘에 어음할인을. 아무튼 10년 전에 만 원하고 오늘날의 만 원이 다르듯이 3개월 뒤에 만 원과 지금의 만 원이 다른 거예요. 3개월 뒤에 1억이면 지금은 한 9,900 한 몇십만 원. 왜? 3개월 이자가 붙으니까. 시장 이자율이 뭐 4%, 3% 그렇잖아. 4%였다 이잖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당장 돈이 급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받을 권리 뭐예요? 한어음을 통해서 돈 받을 권리가 있었잖아. 그 돈 받을 권리를 은행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은 그걸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어음이 예를 들어서 120일 뒤에 이 발행은행이 이 매도인에게 어음을 발행할 사람한테 1억을 줄 권리가 있는데 나는 당장 10월 1일 날 매입은행한테 팔아버렸어. 그리고 매입은행한테 9,800만 원 받았어. 난 끝. 그러면 뭐만 남아요? 신용장을 발행한 발행은행이 12월 말에 연말에 1억을 얘한테 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 경우에 여기서 돈을 대금을 수취할 사람은 누가 되죠? 얘가 되죠. 왜? 내가 이 어음을 발행한 매도인으로부터 뭘 샀어요? 돈 받을 권리를 사간 거죠. 돈 받을 권리를 사갔기 때문에 뭘 한 거예요? 내고한 거죠. 매입한 거죠. 매입신용장. 네. 매입신용장 아닌 신용장도 있습니까? 있어요. 이거는 지금 기한부 어음이죠. 120일 뒤에 대금을 받는다는 걸 전제했죠. 근데 120일 뒤에 대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당장 일시불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신용장도 있어요. 일란불 신용장. 그렇죠? 근데 결국 제가 얘기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수업도 그렇고 뭐 무역대금 결제 수업도 있어요. 있고 아니면 다른 수업도 있고 아니면 무역영어 검증시험이나 국제무역사 시험을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관련된 학원 수업이나 교재를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대금 결제, 지금 오늘날의 무역대금 결제의 핵심이 뭐냐면 직접 은행 계좌에다 쏘아주지 않는 이상 이 한어음이나 하한어음 치결 제도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의 파급적인 방법론에서 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은행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하느냐, 그리고 이 한어음을 발행을 할 때 이거를 일란불 어음으로 발행을 하느냐 기한부로 발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식이 바뀔 뿐이에요. 그게 추심이고 신용장이고 신용장 중에서도 일란불 신용장을 쓰느냐 기한부 신용장을 쓰느냐. 그럼 기한부 신용장을 쓸 때 누가 누구한테 신용을 제공해 주잖아. 기간을 준다는 거죠. 내가 당장 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60일 뒤에 돈 받을게라고 뭔가 이걸 해주는 거잖아. 그럼 그걸 제공해는 주체가 누군데? 매도인이 해준다? 매도인의 유산세예요. 은행의 유산세예요. 발행은행의 유산세예요. 기한부 신용장의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각각의 세부적인 방법론으로 기준이 다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들이 뭐를 이해해야 된다? 한어음 치결 제도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방법에서 쓰이는 서류가 뭐다? 한어음하고 사라진 거네요. 그래서 앞에 제가 처음 오늘 들어오자마자 한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무역대금 결제 방식이 바뀌고 있어요. 페이팔을 써요. 신용카드를 쓴다니까? 무역대금 결제를 하는데. 송금 방식을 써.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신용장 방식을 안 가르칠 수가 없어. 메커니즘이 그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를 이해하면, 요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뭐도 이해하기 쉽다. 무역대금 결제 전반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메커니즘이 그렇게 돌아가게 짜여져 있으니까 이제 UCP 600의 내용들은 뭐야? 그런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한 강론이고 방법론이야, 방법론. 어떻게 할게?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뭐가 필요해? 그러면 그 필요한 서류는 어떤 형식을 갖춰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게 보다시피 이게 서류가 와서 매입은행한테 갔다가 매입은행이 발행은행으로 갔다가 그럼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발행은행하고 이 신용장상의 신용장 발행 의뢰인하고 다시 말하면 수입자하고 뭔가 또 상환을 하고 해야지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래의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게 UCP 600이거나 ISBP예요. 힘드네. 자, 이 정도면 오늘 뭐 슬라이드는 3장밖에 못 나갔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이해를 했어. 이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안한 말이지만 나한테 무역실무를 안 배운 사람들이 무역실무를 암기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해를 하세요. 이 메커니즘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사람이 그냥 남 해코지 하려고 이런 방식과 제도를 만들었겠어. 그런 방식과 제도와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데는 그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이런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방법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점점 제도가 됐고 그 안에서 강론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우를 범하는 게 뭐냐면 그 강론들이 내용이 텍스트가 너무 많으니까 일단 외워. 본질은 안 찾고. 그리고 물론 이거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잘못 또 하긴 했어. 이걸 명칭을 이렇게 해놨다니까? 내가, 이 사람이 한국어 표현으로는 지급이나 적어놓고 영어 표현으로는 이렇게 적어놨구나를 깨달은 순간이 있어요. 있었겠죠? 어느 순간. 이거 솔직히 교과서에 아무도 안 적혀있어. 지금 뭐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여러 서적들 있잖아. 무역실무라고 나와있는 책, 적혀있는 책 없어요. 그냥 이거 내가 어느 순간에, 이거를 번역을 이렇게 해놨네?를 깨우친 순간이 있었어. 그게 저한테는 약간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거야. 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순간이었어. 왜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 그렇잖아. 아니, 이게 영문 표현이나 영국 서적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영국에서 만든 유시파 관련된 서류에는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근데 할아버지 교수님들이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야. 이런, 그쵸?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이 말이 주는,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용어를 꼭 뒤에 영어 표현을 적어놔요. 한국어로, 그러니까 원래 영어 표현이 있었겠지. 무역실무가 영국에서 시작된 거잖아. 거의 대부분. 근데 그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데, 물론 우리 할아버지 교수님들을 욕할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 영어 표현을 처음에 일본에서 번역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그 일본에서 번역된 거를 아무런 비판과 그거 없이 그냥 수용을 해서 한국어 번역을 바꿔버렸어. 그래서 또 한국어에서 쓰이는 한자와 일본에서 쓰이는 한자가 또 다른 게 많아.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야?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화증권. 얘기했나? 선화로 쓸 수도 있고 선하로 쓸 수도 있고 그거. 그런 문제도 일본에서 쓰는 한자 표현과 한국에서 쓰는 한자 표현이 달라서 시작되는 문제.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현혹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은 핵심을 깨우쳐야 된다. 자, 그러면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은행을 통하지 않고 은행은 단순히 서류 전달자 역할만 해주는 추심에 대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칠게요. 자, 시험 시간 얘기했지? 오케이. 마칠게요. 고맙습니다.